안녕하세요.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입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와 사투에 고생하고 계신 많은 이 일선 현장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전공의 투쟁에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전공의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또 개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만 좀 참담하게 그지없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정책 현안과 또 의료계의 역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워낙에 상황이 하도 급변하다 보니까 발표자로 일주일 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오늘의 상황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 점 이제 상황 맞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개월간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그래도 소위 K방역이라고 하는 성과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 당국과 의료계와 국민, 즉 시민사회가 신뢰와 연대, 공조,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방역 기술학적인, 예를 들어 접촉자 추적 관리, 또 이 대량 진단 검사 등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계와 시민사회와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역학 담당자의 삼각편대에 의한 신뢰와 공조와 연대가 없었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와 성과가 없다면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가거나 어떠한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역학적인 또 방역적인 성과는 내기 어렵습니다. 이 신뢰와 연대와 공조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자발적 참여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막아왔고 또 앞으로도 장기전을 막아가야 되는데 이 신뢰와 공조, 연대가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신뢰와 공조, 연대를 깬 것은 누구입니까? 지난 3월부터 원격 진료, 또 코로나19와의 사투, 또 많은 이 의대 정원 확대, 지금 같은 4대학 이 의료 정책에 관련된 현안 이슈가 제기할 때마다 의료계와 전문가, 그리고 저 역시도 정부에게 그리고 많은 이 의료 관계자들에게, 정부 관계자들에게 제발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종식된 이후에 이러한 논의와 현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또 협의와 요청과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거부됐고 일방적이고 또 그리고 거의 막무가내식의 과거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가 져야 된다. 의료계가 이 모든 것에 무한 책임과 무한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현재 코로나의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고 확산돼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아간 정부의 책임이나 사과는 전혀 없이 결국 또 다시 또 의료계의 책임과 무한 책임과 의료계의 무한 참여와 의료계의 이러한 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참담하고 매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를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즉 의료계와 방역당국과 시민사회가 신뢰와 연대와 공조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 4대 정책에 대해서 철회하고 다시 이 부분을 원점에 논의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원인을 제공하고 문제를 만들어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러한 정책이 다시 추후에 코로나19에 끝나고 나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보다 더 큰 제 오늘 강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관련돼서 몇 가지 기술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비드-19의 상황,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고 합니다만 워낙에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제 날짜 기준으로 2,46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84만 명의 사망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팬데믹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진행 중이고 장기전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이 코비드-19으로 인한 사망자의 급증뿐만 아니고 그런 의료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비코로나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와 건강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의 상황도 지난 14일 일일 신규 환자 수가 100명을 돌파하기 시작해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37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저께는 440명이 발생했죠. 지난 이러한 환자가 이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시작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몇 가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의학적, 과학적 견해와 지금까지의 상황들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는 공식적으로 이 코비드-19이 결국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런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전 부처의 이런 영역의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고 국가 내에서의 어떤 이런 협조와 공조 체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연대와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매우 늦었죠. WHO가 그런 면에서 그동안 많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던 점도 비판받을 만합니다만 사실 그보다는 WHO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이 코비드-19 시작과 관련해서 당사자였고 그러한 이 두 강대국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으로 코비드-19 대응이 국제적인 공조가 무너지게 만든 근본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방역은 과학이고 의학이어야 되는데 방역에 정치와 경제가 개입하면 결국 방역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방역의 기본적인 정신인 공조와 연대,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여실히 느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가 막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백신의 개발 과정은 전 세계가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이 백신 개발사에서 놓고 볼 때 최고의, 최선의,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백신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는 아주 매우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더나, 또 미국, 영국, 옥스퍼드 대학, 또 독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르기까지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7개의 백신 후보 물질이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선두라는 것은 임상시험 1상, 2상, 3상 중에서 2상과 3상에 걸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가장 앞서 있는 이 백신 후보 물질로는 7개의 제품이 지금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수십 개의 백신 후보 물질이 개발돼서 1상을 거치거나 지금 혹은 2상으로 가려고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신 개발은 아직은 요원합니다. 특히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표한 백신이 이미 개발됐고 이미 일부 국민들에게 접종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한 발표 부분은 매우 의사로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약, 그 중에서도 백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두 가지의 이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검증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효성에 대한 부분은 1상 임상시험과 2상 임상시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성을 넘어서 안전성에 대한 이슈는
2상과 3상 시험을 거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백신은 치료제와 달라서 일부 환자에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전 국민이 인공 면역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인 전 세계 이 인류의 50%, 뭐 작게는 40%를 맞아야 됩니다. 수십억 명이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후유증 이슈가 가장 중요한 선결 또 해결 과제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유증이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접종 인원을 생각해 보면 매우 0.1%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2,5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예방접종을 맞아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0만 명의 1%면 25만 명인가요? 또 0.1%, 0.01%의 가능성만 생각해도 수천 명의 부작용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과거 백신 개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이 백신은, 특히 바이러스 백신에 의한 이런 백신은 길리안발의 증후군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 미국, 또 많은 그 외 나라에서 백신을 성급하게 당장 급해서 썼다가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바로 취소하거나 전량 폐기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그 과거의 사례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접종해야 되는 이 코로나19 백신은 그 유효성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성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3상 임상 시험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대규모 3상 임상 시험은 단기간의 부작용뿐만 아니고 장기간의 부작용을 관찰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접종 후에 6개월, 1년 후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관찰하는 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서 3상 임상 시험을 대치해서 그것과 결합해서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의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공중보건학적으로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소 힘들고 또 지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백신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최소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적인 장기 부작용의 가능성을, 즉 안전성을 100%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체 형성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됐던 것을 아실 겁니다. 스웨덴이 항체 형성률이 낮고 그런 항체 형성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집단 면역 정책을 시도해서 불필요한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이 스웨덴의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아직 섣부른 판단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에 가서 종합적인 결과를 판단할 때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전 국민의 50%, 60%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사태가 언젠가는 다다를 것이고요. 그러한 코로나19의 감염이 혹은 인공 백신 접종이 된다 해서 그것이 대체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궁극적으로 종식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장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상황에서 최종 승자에 대한 판단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확진자 숫자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망자 숫자가 얼마나 발생했느냐로 이 방역 정책과 그 나라의 의료 역량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인근 유럽 국가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확진자 숫자도 그에 비례해서 매우 줄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의 평가도 초기에 집단 면역 실패에 대한 평가 아울러 지금은 평가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에 대한 또 집단 면역의 형성에 대한 방역 당국의 노력에 대한 의료 역량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시기상조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시점, 최소한 내년 하반기나 돼야 이러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제 여행 제한과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되겠죠. 코로나19 패스포트, 임무니티 서티피케이트과 같은 부분도 나중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를 여행할 때는 이 황열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기대됩니다만 아직도 그런 것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역 형성, 항체 형성률이나 지속 기간에 대한 좀 더 많은 과학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공기 중 전파와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구로구 아파트에서 환기구를 통해서 아파트 세대 아래 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 전파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전 세계 32개국 국가에서 230명의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WHO의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문을 의견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WHO 역시 이 비말 전파 중에서 작은 입자의 경우는 공기 중에 부유를 하고 그런 부유가 다른 방으로 환기를 통해서 다른 방으로 가거나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기 전파의 가능성, 공기 감염병하고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에 적절한 예방 조치나 환경시설 조치나 기준들을 정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빨리 보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방역 조치, 역학 조치, 접촉자 파악, 대량 진단, 조기 진단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것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고요. 예방 조치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실제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되었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상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책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사례를 갖고 말씀드리죠. 인구 200명의 어떤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감염력과 전파력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동일하게 수치를 집어넣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한 점 하나하나가 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활동하고 있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빨간 이 환자가 들어와서 접촉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감염이 확산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염은 일단 확산되면 이 커브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피크를 찍고 어느 시점이 되면 확진자가 생기고 즉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기면서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200명이라는 작은 규모의 이 다른 곳과 영향이 없는 그런 것을 가정하고 한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국경 봉쇄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경 봉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경이 봉쇄된 효과처럼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봉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경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환자가 결국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이 200명 이 마을도 결국 환자가 퍼지겠죠. 환자가 퍼져서 확산이 급격하게 됩니다. 요 전 그래프와 뭐가 다른가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 위에 상단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 첫 번째 이 그래프가 이 전 아무것도 하지 않지 국경 봉쇄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감염자의 피크는 크기는 줄어들고 감염이 천천히 늦게 지연돼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경 봉쇄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이고 단지 감염을 지연시키고 좀 늦추는 효과가 대다수라는 거고요. 그 지연의 효과는 한 달에 2달밖에 안 됩니다. 언젠가 국경을 뚫리게 돼 있으니까요. 다만 그 지연에서 번만큼의 시간 동안 의료계와 정부 당국이 그동안 혹시 소홀했던, 미흡했던 방역 조치와 시설들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이겠죠. 그러한 면에서 국경 봉쇄는 필요했고 그러한 면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서 국경 봉쇄를 조기에 달성한 겁니다. 물론
국경 봉쇄했던 나라마다 평가는 다릅니다. 국경 봉쇄라고 아무런 준비 조치를 하지 않은 나라는 결국 폭발적인 환자 증가가 결국 나타났고요. 국경 봉쇄를 하면서 이 필요한 사전 조치와 예방 조치를 한 나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좀 원만하게 가능했던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와는 달리 많은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일부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또 택배 요원들, 이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움직이는 사람들 통해서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택에서 사회적 봉쇄를 통해서 격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죠. 이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입니다. 여기 위에 그래프 보시는 대로 감염자 커브는 아주 완만하고 아주 천천히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의료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자,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즉 이 국민들과 시민들이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염 관리 확산과 전파 차단의 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지금 진행 중이죠. 서울, 경기 오늘 날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이 기준과 실행에 대한 조치들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련된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만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왜 강조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가 망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해서 또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있는 그래프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즉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았을 때 감염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 감염은 플래팅, 즉 피크를 낮추고 감염의 확산은 천천히 하게 돼서 여기 점선에 있는 대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이 감염을 통제하겠다. 그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입니다. 감염력,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R-스퀘어 값이 2.7에서부터 1.3에 따라서 각각의 감염의 크기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실제 자료 데이터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실시가 얼마나 조속하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실제 미국 사례를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5월달의 기준입니다. 6만 5천 명이 사망이 발생했는데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먼저 했다면 11,000명의 환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일주일 먼저 했다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조속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들이 있습니다. 학교 폐쇄부터 직장 폐쇄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감염 크기가 달라져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다양한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는 이것이죠. 1918년도 스페인 독감 때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만 필라델피아의 감염 커브는 이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쪽은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감염 커브입니다. 두 감염 커브가 달라지는 것에 가장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필라델피아는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2주가 지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도입했다는 것이고요. 세인트루이스 지역은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이틀 만에 곧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물론 이것만이 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이 피크의 차이를 나타났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됐고요.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보여준 사례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초기 단계에 즉 감염이 증가하기 전에 조기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고 감염이 일단 진행이 돼서 여기 필라델피아 지역처럼 감염 피크가 어느 정도 증가세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 가능할까요? 경제적, 사회적, 일자리 문제, 많은 부분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의료계도 예외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개원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 통해서 피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게 되면 다시 재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지금 이번에 2차적인 전국적 대유행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겁니다만 결국 또 이것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난 다음에 겨울에 내년에 다시 또 3차, 4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한 달 동안 국가 자문관으로 파견 가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코비드-19에 대한 자문관 역할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방역의 성과라는 부분을 토대로 우즈베에 가서 자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 가능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즉 K-방역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맞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다른 나라에 가서 적용할 때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적용 불가능하고 또 혹은 우리나라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할 수는 있으나 바로 정책이 그대로 적용 가능하거나 그래도 실행 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나라마다 고유한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법적 조치와 이런 문화적 기준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코비드-19, 코로나19에 대한 이 방역당국의 혹은 의료계의 혹은 역학적인 성과를 그리고 이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제 중반전을 지났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권투 시합으로 치면 15라운드에 한 5라운드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장기전을 가서 최종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종식이라는 말 써서 안 되겠죠. 계절용 독감처럼 그렇게 우리와 같이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즉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되려면 결국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돼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백신이 개발돼서 보편적 접종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계절용 독감의 타미플루와 같은 그런 계절 독감의 이 치료제가 코로나19에도 개발이 돼서 국민들이 의료계가 쓸 수 있을 단계가 또 되면은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것이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다. 그때까지는 장기전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또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그 악화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또 제2차, 제3차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장기적인 그러한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위 3T, 테스트,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갖고 왔던 K-방역의 많은 부분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요약하자면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 역학적인 조치를 해서 대량 진단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의 성과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감염을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즉 일회성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되어야만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또 방역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보건당국뿐만 아니고 의료계뿐만 아니고 경제부,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런 많은 부처들이 모여서 실행 가능하고 세부적이면서 디테일한 그러한 이 정책들을 수정 보완해서 새로운 걸 내놓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의 논의가 되고 있고 저도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할 거냐 2단계를 할 거냐 선택이 아니고 2.5단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방역 수준과 위험도와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도 또 해당 사업장의 관리 수준에 따라서 일부 사업장은 3단계로 가고 일부 사업장은 2단계로 가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이 있고 그에 대한 제안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세속적으로 부처와 공조 통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간다면 그걸 실행해 나간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해지고 국민의 이 경제적 또 이 일자리 창출과 같은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책적 노력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역당국과 질병관리본부를 중심한 방역당국과 그리고 의료계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연대와 신뢰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공조체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연대와 신뢰 그리고 공조체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방역은 어렵습니다. 연대와 신뢰와 방역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약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모든 책임을 무한 책임과 무한 역할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은 매우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는 지난 3월부터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사투를 통해 사투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 현안들에 대한 이슈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이러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이슈는 코로나19에 대한 이 사태가 종식되고 난 내년에 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강행하고 막무가내식에 몰아붙인 이 정책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우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신뢰와 공조와 연대가 깨진 이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까지도 일말의 사과나 일말의 책임에 대한 이런 방법 없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결국 의료계에게 돌리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응과 정책적 현안 이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고 이러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가 또 시민사회가 신뢰와 공조와 연대를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이 4대약 정책을 철회하고 이 연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